무주택자분들은 긴장하셔야 됩니다. 요새 제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아, 이러다가 평생 내 집 마련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부동산 심의와도 바꿀 수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627 부동산 대책 시장에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번에 큰 흐름을 좀 바꿔줬죠. 네.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네. 약간 성향이신 거죠. 금요일 날 발표하고 네. 대출은 토요일 날 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토요일 날 바로 네. 시행 뭐 이렇게. 그래서 더 약간 이제는 진짜 빠르고 확실하고 강력하게 딱 하겠다라는 의지가 이번 대책에 좀 엿보였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6억이라는 규제라는 네. 금액 자체도 그러게요. 의미가 있고, 사실은 부동산 시장에 이게 또 영향을 크게 줄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또 중요한 건 실수요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내려줬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전에는 조금 애매모호하게 그래도 여기까지는 여지가 있어라는 게 있었는데, 이젠 여지 없이 네. 그냥 바로 사고 나서 바로 입주하는 사람만 실거주자로 인정할 거야. 네. 그리고 또 이번에 6억 규제를 하면서 나타났던 것, 그리고 뭐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한테도 영향이 있겠지만, 이제는 돈 없는 사람은 움직이지 마. 무리해서 하지 마라는 메시지가 너무 강하게 온 시장이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그거에 맞춰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보고 생각만 했던 분들은 야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걸로 끝내지만, 지금 가계약을 했다든지 네네. 아니면 계약 상황에서 돈을 내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대출을 해야 되는데 대출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던 분들, 네네. 근데 6억 넘어서 돈이 필요했던 분들은 이게 아이고 큰일 났다 하는 네네네. 거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현장에 보면 27일 날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도 여지는 좀 줬어요. 11시 넘어서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반나절 정도의 여유는 줬어요. 그래서 그때 부동산이 난리가 났었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27일 발표하고 나서 가계약금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쫙 전화를 돌렸겠죠. 네. 이거 가계약금 들어오는데 이러면 안 된다. 계약서 오늘 쓸 거냐, 계약금 오늘 넣을 거냐. 네. 그걸 판단하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계약금 넣고 계약금도 넣었지만 이제 대출 신청을 아직 안 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 아니에요. 네. 오늘까지 대출 신청해야 된다. 전산 등록 돼야 된다. 근데 문제는 이번에 관련됐었던 이제 한강벨트 지역의 강남 3구랑 마용성 같은 경우, 특히 마용성은 빼고라도 이제 강남 3구랑 용산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이잖아요. 네. 바로 할 수가 없어요. 가계약금 넣고 승인이 난 다음에 계약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또 안 되는 거라서, 그러면 구청에 등록까지는 또 허용이 된다라고 좀 현장에서 나와서, 그래서 그날 부동산 사장님이 밤 10시까지 구청에 가셔가지고 직원이 등록을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고 확인하고 퇴근하셨다고 구청이 하더라고요. 일을 하나 밤 10시에? 그러니까 직원 퇴근 못하게 옆에 붙잡고 있었던 거지. 근데 그게 갑자기 밀리잖아요. 네, 토지거래허가 여기 최근에 또 사실은 스트레스성 DSR 3단계가 7화부터 시작이었기 네. 때문에 맞물려 있었죠. 네, 그 전에 계약이 좀 늘고 그 전에 네. 뭐 대출을 받아서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것 때문에 좀 토지거래허가 등록이 좀 늦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전에는 뭐 늦어지고 이래도 문제가 안 됐었는데 지금 당장 문제가 되니까 퇴근 못하게 직원 그랬구나. 붙잡고 밤 10시까지 그거를 등록하게 시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현장은 되게 급박하게 움직였다. 근데 이 과열된 시장뿐이 아니고 과열되지 않은 시장 있잖아요. 네네네. 그 무슨 규제 영향에서 벗어나 있는 지역까지도 네네. 좀 뜸해졌다고 그래요, 거래가. 네, 맞아요. 되게 특이한 건 네. 6억 규제를 했으면 대출 6억 이상 받아야 되는 지역만 영향을 받았을 네. 것 같은데, 오히려 6억 이하여서 전혀 문제가 없는 지역들도 오히려 같이 시장이 좀 멈춰선 부분이 있어요. 시장이 진짜 얼음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27일에는 그런 식으로 부동산 시장이 혼란의 도가니였고, 그럼 그 다음 날에 그 전에 처리를 못한 사람들은 다음 날까지 좀 여파가 있었고, 그럼 월요일부터라고 보면 월요일부터는 정말 시장이 조용했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혹시나 금매가 있어요라는 이제 문의는 좀 있지만 거래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거는 거의 없다 할 정도로 시장이 멈췄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사실 6억 규제가 됐을 때 10억 전후라던가 5억에서 10억 사이에 있는 지역과 단지들은 이제 영향을 안 받는 구역인데, 그럼 그 구역은 왜 받나? 그래서 봤더니 이렇게 규제가 발표되면 이게 어쨌든 규제 정책이니까 시장이 흔들리니까 가격이 빠질 수도 있다라는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매수를 할까 고민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조금 기다려보자라는 분위기로 좀 돌아섰고, 그리고 사실은 이 617 부동산 대책으로 6억 규제
있기 이전에 스트레스성 DSR 3단계가 있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노도강이 영향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분들은 1,000만 원, 2,000만 원이 부족해서 집을 못 살 수도 있는 건데 스트레스성 DSR 3단계 때문에 그 부분이 줄어들어서 오히려 좀 거래가 어려워졌다라는 네. 거죠. 6억 규제는 안 받더라도. 그래서 이게 동시에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스트레스성 DSR 3단계 때문에도 영향을 받는 지역들이 있어서 시장은 전체적으로 지금 좀 관망세로 많이 돌아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격파도가 친 거예요. 그쵸. 근데 시장이 관망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이게 저 시장에서 네네. 급매물이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네네. 가격이 조금 조정을 좀 해서 밑으로 내려간 지역이 있는지 요걸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막 뉴스에서는 금매가 쏟아지고 있다, 계약 파기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막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래서 현장에 가봤더니 계약 파기 사례는 부동산 사장님들도 자기는 아니래. 다들 자기는 아니래. 제가 그때 한 4-5명이랑 현장을 쫙 돌았거든요. 근데 본인이 계약 파기를 했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기서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 라는 분위기로, 왜냐면 뉴스에 나왔으니까 그래도 근거가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본인이 확실하게 한 건도 없었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죠. 다른 집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었으니까. 근데 계약 파기 사례를 봤을 때 한 지역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동에 이제 한 중개사 사장님이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전자계약 사례가 늘고 있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왜 늘어나냐고 하냐면 대출을 0.1이나 0.2% 정도 할인을 해준대요. 전자계약서를 쓰면. 근데 이 전자계약서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 국토부에서 이걸 시스템을 만든 거여서 계약서 쓰다 보면 이제 오타가 생기거나 네. 뭐 고쳐야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번 등재를 하면 수정이 불가능하대요. 수정이 불가능해서 무조건 해제를 한 다음에 새로운 계약으로 올려야지만 이게 수정이 가능한 상태고 그렇게 하라고 이미 지침이 내려와 있대요. 그럼 그래서 계약이 해제된 걸로 표시될 수도 있겠네. 네, 그래서 지금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보면 계약 파기 사례가 좀 많이 뜨는데 그게 사실은 그 전자계약을 고치는 상황에서 발생한 건수들이 꽤 많다. 그리고 이번에 사실은 대출 규제를 갑작스럽게 발표했잖아요. 뭐 그 전에 이제 경고성으로 낼 거야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지역에 거래하셨던 분들은 대출을 좀 미리 준비하지 못했던 분들도 꽤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또 어떻게 했냐면 전자계약서를 썼는데 대출이 안 나와. 6억 이상 못 받으면 본인은 잔금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거래는 미리 이전에 했었으니까 지금 가격보다는 조금 더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놓치기는 싫어. 그러면 이제 나는 못 사니까 주변에 이제 친인척들이나 지인한테 이걸 가져가. 이게 훨씬 거래가 가격이 싸니까 그래도 이거 사면 괜찮아라고 해서 명의를 좀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계약이면 명의를 넘기는 거면 이름이 바뀌어야 되니까 또 네. 전자계약 파기를 한 다음에 다시 등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등재된 사례가 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계약 파기 사례가 엄청 많은 것처럼 나왔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런 사례가 많고 계약 파기는 실제적으로 했다라고 이제 진술하시는 부동산 사장님은 저는 못 봤어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그렇겠다 싶어요. 네네네. 그거를 폐기를 하고 다시 써야 되니까. 그렇죠. 여러 개가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근데 나오는 기자들이 거죠. 보기에는 국토부에서 그거 보니까 파기가 맞네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임장을 갔더니 부동산 사장님이 막 경계하시더라고요. 혹시 기자 아니냐고 막 이러면서 기자분들이 좀 많이 돌아다니신대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그렇죠. 사례를 이제 알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사장님들이 좀 경계하는 분위기가 좀 현장에 좀 만연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위기에서 대출 규제도 있고 이러니까 10억대 안팎 아파트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네네. 이런데 어느 지역 정도가 그런지. 제가 다행스럽게 네. 저희 셀코TV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던 지역들이 여전히 강세를 보일 수 있어가지고 혹시나 이전에 못 보셨던 분들은 그것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광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광명. 전에 광명 네.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왜냐면 광명이 지금 새 아파트, 요번에 입주한 아파트들이 24평이 9억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9억 정도면 6억 대출 받고 본인이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돈 안에서 충분히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 금액대인 거죠. 그리고 그 광명 말씀드릴 때도 같이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공급 물량이 10,000세대 넘게 있어서 가격이 좀 눌려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가격이 좀 덜 올랐고 앞으로 또 입주 물량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또 이번에 사실은 내년부터 서울 부동산 시장의 공급 부족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3년 내 공급 부족은 이제 부동산 신의와도 바꿀 수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땅 파도 3년 내 못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부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거는 이제 정부의 문제인 거고 집이 부족하려고 했을 때 전세가가 올라가고 매매가가 올라갈 수 있는 위험성이 노출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어디를 찾아가야 되냐라고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이제 서울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서울 생활권으로 같이 하고 있는 주변의 수도권, 경기도나 인천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거기에 이제 서울 생활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역들이 이제 광명, 하남, 구리, 뭐 성남, 과천, 뭐 분당 이런 지역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다시금 떠오르게 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산업화됐던 시기에 서울에 인구가 몰렸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었어요?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를 개발했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이제 서울의 위성도시로 개발된 그런 신도시들이 다시금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약간 제가 여기서 주의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1기 신도시의 선도지구나 이런 재건축 관련해서 이슈를 갖고 있는 단지들은 가격이 비싸요. 그리고 최근에 또 올랐어요. 또 지금 또 호가가 있고 매물이 싹 걷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단지를 쫓아갈 게 아니라 거주 관점에서 아직 가격이 덜 오른 1기 신도시 내에서 이제 찾아본다고 하면 이후에 꼭 재건축 선도지구 아니더라도 이제 서울의 공급 부족 이슈가 계속 떠오른다라고 하면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서울 생활권과 같이 하는 지역, 그리고 1기 신도시, 그리고 2기 신도시 좋은 데들 많잖아요. 판교, 위례, 광교 뭐. 거긴 이미 비싸던데. 근데 광교는 의외로 조금 서울 시장이 많이 올랐을 때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위례는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어요. 왜냐하면 위례 신사선이 이제 또 안 된다고 무산이 되고 하면서 서울과 물리적으로는 가까운데 교통편을 이용해서 나가기는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좀 광교에 비해서는 또 위례는 좀 덜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는 또 지방까지 있어서 2기 신도시를 다 보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2기 신도시 안에서도 1기 신도시 생활권 안에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는 그쪽 위주로만 먼저 보시면 좀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런 시장 분위기나 이런 시장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네네네. 하는 그릇된 행동 뭐가 네네. 있을까요? 무주택자분들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규제 대책이 발표됐죠. 집값 마냥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면 요새 제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아, 이러다가 평생 내 집 마련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지방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방은 지금 내가 어차피 거주해야 되니까 그냥 살까 고민한다고 하면 지방은 조금 마음을 내려놓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내가 적어도 서울 그리고 수도권 내에서 집을 보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 바짝 긴장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잠깐 관망이세가 돌아섰죠.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최근에 제가 잠실주공 5단지를 갔었는데 27일 발표됐잖아요. 네. 다음날 바로 사겠다고 온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돈이 있네 그 사람은. 네, 그분은 이제 대출 안 받아도 이제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갔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특징인 건 어쨌든 금매다운 금매는 지금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금매는 이제 호가에서 1, 2억 낮춘 게 나온 거지 실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이 나오진 않는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대출이 안 나온다는 건 대부분 이제 관망세로 돌아섰는데 오히려 발빠르게 대책 발표됐어? 틈새가 있을 거야. 혼란이 있는 와중에 기회가 있어라고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잠실주공 5단지가 매물이 없어서 거래를 못하는 단지 중에 하나였는데 대책이 발표됐으니까 이제 매물이 나오겠지 하고 이제 다음날 가신 분이 계셨대요. 근데 또 마침 이번 대책이 또 약간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기존에 맨날 그 시세를 갱신했었던 지역과 단지들에서는 매물이 안 나와서 거래를 못 한다는 게 만연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이 집을 팔아야 돼 하시는 분들도 기다렸던 거죠. 매물 내놓지 않고 더 올라갈 거니까 급하게 팔지 않아도 돼 하셨던 분들이 매물 내놓지 않고 있었는데, 6.1 대책이 발표되니까 이제 대출 없이는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이러다 안 팔리겠다 싶어서 그럼 이제 내놔야지 하는 물건들이 대책 발표 이후에 등장한 매물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 등장한 매물 중에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도 하나가 딱 나온 거죠. 다른 지역에 가게끔 다른 지역을
계약한 사람이 이건 팔아야 되니까 원래 34평 기준 45억까지 호가가 나왔었는데 그렇게 셌어요? 아, 네네. 그런데 실거래가로는 43억까지만 찍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딴 데 갈 데가 있으니까 41억에 던지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에 오신 분 있잖아요. 41억 그냥 바로 사셨대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 사신 분은 사실 호가 대비해서 4억 싸게 사신 거고 그러니까. 실거래가 대비해서도 2억 싸게 사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연이 있는 내가 갈 집이 정해진 집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금매다운 금매 같은 게 한두 개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를 노려보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고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23년, 24년, 25년의 시장의 흐름상 봤을 때 23년도에는 비싸고 좋은 거 20억이 막 30억 된 거 막 30억이 40억 됐던 단지들이 주로 거래가 많이 됐었는데 24년에는 그거보다는 좀 낮은 가격 그러니까 20억, 30억 대는 23년도에 그리고 24년도에는 20억에서 15억에서 20억 사이 그리고 25년도에서는 10억과 15억 사이의 단지들이 거래량이 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래량이 많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대출 규제가 6억이 딱 나오니까 그 차도 이제 10에서 15억 그리고 10억 전후의 단지나 지역들이 거래가 많이 됐었는데 이제 대출 규제까지 맞물리니까 이제 그 가격대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더 활발해질 수 있게끔 요소가 하나 더 첨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같이 6억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은 지역과 단지도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관망세로 돌아섰지만 이제 한 2주, 3주 지나면 이제 슬금슬금 또 사람들이 다니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전에는 계좌 주세요라고 했을 때 계좌가 안 나오고 오히려 집값을 올려서 매물을 걷어들였는데 지금은 약간 뭐 30억인데 1,000만 원 정도 내고를 해준다는 약간 아주 미미한 가격이지만 그래도 내고가 가능한 분위기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6억 대출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과 단지들도 비슷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적정하고 사연이 있는 집이 좀 싸게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그걸 잡는 게 또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무주택자분들은 관망만 너무 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그 가격대에 들어가는 지역과 단지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을 확 정해놓고 그 집을 보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매물 리스트라던가 가격을 보시고 이제 기회를 잡아보는 시기를 가늠하시는 것도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 마음을 먹으시는 것도 좀 너무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문재인 정권 때 부동산 대책이 29번인가 나온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네네. 이번에 한 방이란 말이에요. 6.27 그죠. 대책은 한 방인데 이 한 방의 파워가 굉장히 컸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6.27 대책 이후의 부동산 시장을 집중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저희가 방송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각은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기준으로 여러분께 얘기해 드렸습니다.